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단원 물질과 전자기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는 62쪽이고요. 4강 전자기장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게 될 전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표현으로 전자기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할 거예요. 나중에 아시겠죠? 이때 전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필드를 전자기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요 전자기장과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보는 거죠. 전기력과 자기력,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건데, 전기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각각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자기력은 N극과 S극을 띠고 있는 그런 입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근데 이 과거에는 전기력과 자기력, 전기장과 자기장을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현재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같은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함께 전자기장 또는 전자기력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은 전기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은 쿨롱의 법칙이네요. 그죠? 자, 먼저 이제 입자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전하라고 하는 것부터 나와 있습니다. 전하는 모든 전기 현상의 근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전하, 전기 현상의 근원. 그러면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전하라고 하는 게 왜 나왔냐면요, 처음에 이제 전기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전지에다가 도선을 연결해서 전구를 딱 연결해 보면은 전구에 불이 딱 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구가 불이 켜지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전지를 통해서 공급되는 입자의 흐름을 생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요 플러스, 이 전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도선이 있는데, 도선이 요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를 딱 걸어주게 되면은, 이때 전지로부터 공급된 플러스 전하는요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하고, 반대로 마이너스 전하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식의 개념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런 전하의 흐름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구에 불이 켜지고 또는 소리가 나고 전동기가 돌아가고 이런 식의 모든 전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이후에 이 도선의 실제적인 입자의 흐름을 찾아내게 되죠. 그 입자가 바로 전자입니다. 맞죠? 이때 이런 식의 전류가 흐르는 과정을 설명할 때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미리 정해져 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자가 발견되는데, 그 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지? 맞지? 그러니까 전자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 전류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꿔버리면은 기존에 만들어놨던 수많은 법칙들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그냥 정의를 내려버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기적 현상의 근원이 되는 이런 전하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류라고 정의를 할 건데, 전하라고 하는 게 실제로 존재합니까? 안 해요. 알았어? 전하라고 하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전자가 실제로 흐르는 것을 전류가 흐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전하량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하의 양을 전하량이라고 하며 단위는 쿨롬이라고 쓸 겁니다. 이때 도선에 1A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랬을 때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가는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총 전하량을 계산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랬을 때 전하량은 흐르고 있는 전류의 암페어 단위에다가 시간, 초 단위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A의 전류가 1초 동안 통과를 했을 때 전하량을 1쿨롬이라고 정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 그런데 이때 1A의 전류가 1초 동안 흐르게 되면은 요 도선의 한 단면을 전자가 6.25 곱하기 10에 18승계의 전자들이 통과를 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총 전하량이 몇 쿨롬이다? 1쿨롬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1쿨롬을 얼마로 나누면 돼요? 6.25 곱하기 10에 2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10에 18로 나눠주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 값이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쿨롬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실제 전하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응? 그러면서 밑에 보면 기본 전하량 나와 있죠? 그 기본 전하량이 바로 요거예요. 아니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됐나요? 그러면서 그 밑에 네 번째 대전체를 보시면은요. 보통의 물체가 중성 상태여서 중성 상태를 띠고 있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었을 때를 우리가 대전되었다라고 표현하게 되고, 그렇게 대전된 물체를 우리가 이제 대전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대전체를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두 물체를 마찰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를 마찰전기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이 마찰전기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때 전자를 빼앗긴 쪽이 플러스를, 그리고 전자를 얻은 쪽이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마찰전기라고 표현합니다. 보통은 정전기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그지? 그런데 마찰전기, 이런 식으로 두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생기는 전기가 마찰전기예요. 전자를 빼앗긴 쪽이 플러스, 얻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때 원자핵,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핵은 전자에 비해서 워낙 무겁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지? 이렇게 해서 마찰전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은요, 페이지 63쪽에 전기력 계산하는 방법 나와 있죠. 자, 전기력은 전하를 띠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근데 두 가지 힘이 있죠? 인력과 청력. 인력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죠? 서로 끌어당기려면은 다른 극 사이에서 작용하는 거죠. 근데 청력은 밀어내는 힘입니다. 같은 극 사이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예를 들어 두 입자가 있어요. 두 입자가 있는데 각각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전하의 부호를 보고 얘네들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하나는 플러스를 띠고 있고 하나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요. 그럼 둘 사이에서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 인력. 근데 둘 다 플러스다. 청력. 둘 다 마이너스다. 청력. 이렇게 일단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력의 크기를 계산할 때는 일단 인력이나 청력은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전하의 부호를 보고. 전하의 부호가 같으면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면은 청력. 부호가 반대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인력. 이걸 정해놓은 상태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Q1,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Q2,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알았니? 이때 둘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는 전기력의 크기 F는 상수값 K에다가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 Q1, Q2의 곱에 비례한다. 이게 바로 전기력입니다. 이때 이 공식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죠? 바로 만유인력에서 유도된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상수값을 하나 쓰고 있죠. 이제 상수값이니까 정해져 있는 숫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재에는 8.99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외울 필요 없겠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력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 이 전기력 계산하는 공식은 당연히 외워두셔야 되겠죠. 지금 페이지 63쪽까지 오는 동안에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62쪽에 사이언스 디저트 있고 그 다음에 63쪽에도 사이언스 디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선생님이 지금 이 부분을 읽고 넘어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기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전기의 유래와 그 다음에 63쪽에는 비틀림 저울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사이언스 디저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읽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꾸 학생들이 안 읽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읽으세요.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교재는 연계교재입니다. EBS 교재에서 70%의 연계율이 있다는 것, 문제에서만 70%의 연계율을 가진다는 게 아니에요. 내용과 문제, 그리고
해설지까지입니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탐구 영역 공부할 때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으로 공부하죠. 그러면서 자꾸 내용 빠르게 보고 문제에 집중하고 채점한 다음에 맞은 것은 넘어가고 틀린 것은 해설지 보고 넘어가 버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내용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문제에 안 나오는 게 있죠. 안 나오는 거 있잖아. 그치? 뭐 쉽게 말하면은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는 몰라요. 맞죠? 거기다가 일단 뒤에 있는 문제를 풀었을 때 맞는 문제는 내가 아니까 넘어가는 거고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를 보기 위해서 해설지를 볼 겁니다. 그런데 해설지를 보는 경우에 맞은 것들은 해설지 잘 안 보거든요. 근데 해설지를 보다 보면은 교재 내용 그리고 문제에서도 전혀 다루지 않았었던 내용들을 서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EBS 연계교재인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글자 처음부터 해설지 끝까지 다 정독을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사이언스 제트 읽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자료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의 문제가 나오긴 좀 힘들겠지만 자료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계속 이어서 전기장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좀 전까지 했었던 내용이 전기력이었어요. 전기력은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 F는 K, R의 제곱분의 Q1, Q2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전기장이죠. 전기장.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기장은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필드입니다. 전하 주위에 다른 전하를 놓으면 전기력이 작용하게 되고 이와 같이 전하의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이때 전기장은 전하뿐만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서도 생성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쉽게 말해서 전기가 자기장 때문에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근데 이건 뒤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이고요. 말 그대로 이겁니다. 전기장은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자 주변으로 또 하나의 입자를 놓을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두 입자가 둘 다 플러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둘 사이에서 청력 작용하겠네? 맞지? 근데 예를 들어 이 녀석의 덩치는 굉장히 크고 이 녀석은 질량이 매우 작고 가볍다, 질량이 작고 조그만하다고 쳐봅시다. 그럼 둘 다 청력이 발생을 해도 얘는 거의 안 밀려나갈 거거든요. 대신 얘는 팍 밀려나가겠지. 이해가 돼? 그랬을 때 얘한테 작용하고 있는 그 전기력의 크기가 둘 사이의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Q1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Q2 얘네들의 곱에 비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밀려난다고 하더라도 전하량의 크기는 안 달라질 거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건 거리밖에 없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더욱더 저 전하량의 전기력의 크기는 반비례해서 제곱에 반비례해서 작아져 버리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사실 전기력은 무한대 공간까지도 작용을 해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그런데 확실하게 힘이 미치는 공간은 이 입자 주변으로 크게 많이 미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기장의 세기를 계산하는 방법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내용 보세요. 전기를 띤 대전 입자 주위에 놓인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고 있는 전기력을 전기장이라고 할 겁니다. 이때 전하량이 Q인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F일 때 전하가 놓인 공간의 전기장의 세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라지 Q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스몰 Q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서 단위 양전하라고 하는 게 바로 요 녀석이에요. 알았어? 처음에 전기를 띤 대전 입자 주위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있어.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라지 Q라고 적을 거고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스몰 Q라고 적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어?
R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에 얘한테 작용하고 있는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 그 전기장 세기 E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되어 있니? Q분의 F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지. 자, 여기서 E가 뭐라고요? 전기장의 세기입니다. 에너지 아니에요. 전기장의 세기. 됐지? 공식 정해져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Q분의 그죠? F라고 하는 전기력을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 맞지? 그럼 넣어보자 이거지. K R의 제곱분의 라지 Q 스몰 Q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 정리하면은 요거랑 요거 똑같은 거니까 없어지지 않아? 맞지? 그러면 남는 것은 K R의 제곱분의 라지 Q란 이야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즉 전기장의 세기는 단위 양전하의 전하량에다가 전기력을 곱하면 돼요. 맞죠? 그런데 이 방법 말고도 뭐가 있어? 요게 있는 거야. 근데 딱 봐봐. 그러려면은 저걸로 가지고 계산을 하려면은 얘 전하량 알죠? 그런 상태에서 뭐 계산해야 돼? 전기력 계산해야 되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F라고 하는 힘을 계산해야지만 전기장의 세기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식을 유도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뭐만 알면 됩니까? 거리랑 제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만 알면 돼. 그 말인즉슨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전기장의 세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뭐예요? 요거야. 그래서 상수값은 어차피 의미가 없을 거고 저 전하를 띤 대전 입자 주위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리고 저 대전 입자가 얼마만큼의 전하량을 띠고 있느냐, 그게 결과적으로 전기장의 세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계속 이어서 전기장의 방향이 나와 있는데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입자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얘가 지금 플러스지. 맞지? 그럼 얘가 플러스라면은 얘가 플러스잖아? 플러스면 전기력 어느 방향으로 받아? 이쪽으로 받지? 이해가 돼? 그러면 이게 전기장의 방향이에요. 오케이? 근데 만일 얘가 마이너스면은 이렇게 받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저게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때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을 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을 향한다. 됐죠? 이렇게 해서 플러스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으로 전기장의 방향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전기장은 세기도 있고 방향도 있고 결과적으로 벡터 값이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됐죠? 방향성을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시면 점 전하 주위에 전기장이 있는데 전하량이 Q인 점 전하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R인 곳에서 전하량이 Q'인 점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하고 물어봤는데 이거 알았니? 무슨 말이 돼? 지금 여기에서는 이걸 Q, 이건 Q'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전하가 띄고 있는 요 입자가 띄고 있는 전하량과 거리의 관계만 알면은 전기장의 세기 계산할 수 있다. 그 내용이 63쪽의 마지막 부분까지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다만 정확하게 구별하실 것은 전기력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과 전기장의 세기를 계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됐지?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뒤로 넘어가시면은 전기력 선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어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 주변으로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전기장을 봤어요. 근데 문제는 전기력이 눈에 안 보여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전기력의 방향과 세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력 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때 전기장에 있는 양전하에 작용하고 있는 전기력의 방향,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야. 그럼 전기장의 방향은 어디? 이쪽 방향. 그지? 그 방향성을 우리가 공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연결한 선을 전기력 선이라고 하고 전기력 선의 방향은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력 선의 특징 보시면은요. 양전하에서 나오는 방향, 그러면서 음전하로는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기력은 플러스에서 나와요. 그죠? 전기력 선들은 플러스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전하로는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있다면은 이 사이에서는 플러스에서 나온 전기력선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기력선이 아무리 수가 많아도 서로 교차하거나 서로 분리되거나 끊어지지 않고요. 전기력선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향이 전기력선의 방향이라는 거. 이렇게 휘어지는 형태로 나타낸다면은 요 지점에서의 전기력의 방향은 접선, 여기도 접선, 여기도 접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장의 수직인 단위 면적을 지나가는 전기력선 수, 즉 밀도는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한다. 즉 같은 공간 내에 예를 들어 이만큼의 면적 내에 선이 3개가 지나가는 거랑 그 다음에 선이 더 많이 지나가는 거랑, 그죠? 같은 면적당 전기력선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전기장의 세기는 세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는 전기력선의 간격이 촘촘할수록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전기력 선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전기력 선 보시면은 대략 이해되실 겁니다. 맞죠? 가장 왼쪽 플러스에서 나가는 것, 오른쪽 그 다음 나와 있는 것, 나오는 것, 들어가는 것, 마이너 음전하죠. 그래서 세 번째 있는 도형은 둘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둘 다 나가죠? 둘 다 나간다라는 건 둘 다 플러스라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네 번째 있는 그림은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들어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 그림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시면은요, 다섯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모습과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얘가 플러스 2Q를 띠고 있고 얘가 마이너스 Q를 띠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봐봐, 얘가 자기장의 세기가 절대값이 크지, 전하량의 세기가 절대값이 크지. 그러면은 그만큼 나오는 녀석들이 많아야 돼요, 얘보다. 알았어? 반대로 얘는 들어가는 녀석들이 적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향할 때 요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녀석들도 있지만 전기력선이 세기 때문에 요렇게 휘어져서 들어가는 녀석도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전기력선의 모양을 보고 둘 중에 누가 전하량의 상대값이 더 클 것인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나오거나 들어가거나 둘 다 나오거나 둘 다 들어가거나 선의 개수 세어봐도 돼요. 알겠죠? 선의 개수가 많으면 자기장의 세기가 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장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좀 해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65쪽에 보시면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극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은 도체와 절연체죠. 우리가 고체 물질에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전류가 잘 흐르면은 도체, 전류가 잘 흐르지 않으면은 예전에 부도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절연체라고 부르죠. 맞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체는 전류가 잘 통하고 반대로 절연체는 전류가 잘 안 통하는 이유. 지금 우리 교재에는 도체는 저항이 어떻다, 저항이 작다, 반대로 절연체는 저항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물론 비저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마다 정해져 있는 저항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굵기와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을 때 비저항이 클수록 전체 저항도 커집니다. 이거 본 적 있나? 저항 R은 단면적분의 길이에 비례한다는 거 혹시 예전에 배운 적 있죠? 그지? 단면적, 두께가 두꺼울수록 길이가 짧을수록 저항 자체가 작아집니다. 근데 이것을 같다라고 놓으려면은 비저항 로라고 하는 것을 곱해서 S분의 L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게 비저항이거든. 그러니까 같은 두께와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을 때 비저항이 클수록 저항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류가 잘 통하는 물질은 그만큼 비저항이 작은 겁니다. 은이 굉장히 비저항이 작겠죠. 근데 나무나 고무 이런 것들은 비저항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저항이 작다 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때 전류가 잘 흐른다라는 것은 앞서 전류라고 하는 게 전자의 흐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의 수도 많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전자의 수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도체는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자 중에서 자유전자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절연체는 전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유전자의 수는 적은데 대신에 속박전자라고 하는 전자들의 수가 많은 겁니다. 물질들을 이루고 있는 원자는 모두 다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전자가 원자에게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은 자유전자, 원자의 근처에 붙잡혀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전자들을 속박전자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도체는 자유전자가 많고, 그 다음에 절연체는 자유전자보다는 속박전자가 많기 때문에 전류가 잘 안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죠. 됐나요? 절연체 또는 부도체라고도 표현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보시면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부극 현상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마찰 전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봤었죠. 자, 마찰전기. 마찰전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물체,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물체랑 B라고 하는 물체를 서로 마찰시켰을 때 두 물체 중에 한쪽에서 전자가 다른 한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마찰전기라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마찰전기가 일어나게 되면은 전자를 잃은 물체는 플러스 극으로, 그리고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극으로 대전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마찰전기는 서로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물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물체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즉 원자핵과 전자들이 고르게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 물체 내에서도 전자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플러스가 가까이 오게 되면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들이 인력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니야.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러면서 전자들이 이쪽으로 막 모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 부분은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아지겠죠. 그지? 전자들이 많이 모일 테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극을 띠게 되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전자가 이동을 해버리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으로 대전돼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정전기 유도라고 표현해요. 마찰전기는 진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을 해버리는 거고, 정전기 유도 현상은 한 물체 내에서 전자가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 볼까요?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 전기적으로 중성인 도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대전체에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와 반대 종류의 전하, 플러스가 가까우니까 마이너스가 생기잖아요. 그지? 그리고 먼 쪽으로는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 플러스가 오니까 플러스가 되잖아. 그지? 이렇게 대전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것인데, 절연체도 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도체는 전자가 아주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직접 이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절연체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의 수는 적고 속박 전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건 도체고, 절연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자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없어. 그런데 예를 들어 플러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가까이 가져오게 되면은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도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지만 부분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방향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얘네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막 흐트러져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플러스를 딱 가까이 가져오게 되면은 이때 그 부분 중에서 마이너스가 모두 플러스 쪽을 향하게끔, 그리고 플러스는 그 반대 방향을 향하게끔, 이렇게 얘네들이 사르륵 배열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치우치고 이쪽으로는 플러스가 치우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쪽을 마이너스 극, 이쪽이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대전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이랬을 때를 유전 분극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오케이? 그러면 설명 읽어보시면 저런체에는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도체와 같은 전자의 이동에 의한 정전기 유도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원자 내부에서 전기력에 의하여 분극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런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은 양쪽 끝에 대전체와 같은 종류와 반대 종류의 전하가 배열되게 되고 이를 유전 분극이라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전자의 이동, 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이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저련체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분자 구조가 이렇게 휘그륵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 불러? 유전 분극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밑에 내려가시면 이제 세 번째 접지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방전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읽어보셔야 됩니다. 꼭. 알겠죠? 좋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면 페이지 66쪽에 전류 주위에 자기장이 있네요. 자, 보죠. 이제부터 우리가 보는 내용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그 주변에 뭐가 있다? 전기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지? 그런데 이 전기장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알았어? 그 말은 전기 에너지가 뭐로 전환된다? 자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앞서 분명히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전기력과 자기력이 서로 다른 거라고 알고 있었고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다른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같은 거라고 보고 있다 그랬죠? 즉 전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질 수 있고 자기장에 의해서 전기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전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교재 보시면은 자기력이 나와 있는데 자석 주위에서 작용하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하겠죠. 이때 자기력도 인력과 척력이 존재를 하고요. 인력은 당연히 다른 극 사이에서 N극과 S극 사이에서 척력은 같은 극 N극, N극, S극, S극 사이에서 각각 척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맞죠? 자, 그랬는데 이런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역시 자기장이라고 표현하고 그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거리에 따라 역시 이제 자기장의 크기도 달라지면서 그것도 역시 선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자기력선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봤었던 전기력선과 완전히 동일해요. 대신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알겠니?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거 저거. 이쪽에 N극이 있고 이쪽에 S극이 있으면은 N극에서 S극 쪽으로 향하는 게 자기력선들입니다. 오케이? 자,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오른쪽 넘어가서 페이지 67쪽으로 넘어가시면은요. 중간쯤에 자기선 속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자기력선도 밀도가 클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전기력선. 근데 자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력선들이 촘촘할수록 그만큼 더 전기력이 세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 전기력의 세기를 결정하는 전기력선의 수, 그걸 하나하나 세기가 좀 힘드니까 묶음으로 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기선소 또는 자속이라고 읽기도 하고 파이라고 적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자기선소 찾으셨나요? 자기장의 수직인 단면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수를 말하고요. 자기선속은 자기력선의 다발이라는 의미로 단위는 웨버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일정한 면적 S에 자기력선들이 이렇게 쓱 지나가요. 쓱쓱쓱쓱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 요 면적 S 제곱미터당 과연 몇 개가 지나가지? 그거를 따져 놓은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몇 개 지나가지? 이거 묶을 거야.
그랬을 때 이게 파이 웨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또 뭘 봐? 자기장의 세기 보는 거죠. 그지? 자, 우리 앞서도 전기장의 세기 봤었어요. 그지? 근데 지금 이제 자기장의 세기 봅니다.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B야, B. 알았어? B, B라고 써. 아까 우리 전기장의 세기는 E라고 적었었죠? 자기장은 B라고 적습니다. B는 단위 면적 S제곱미터당, 알았니? 얼마만큼의 자속이 지나가는가? 파이 웨버로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요 자기장의 세기의 단위는 웨버 퍼 제곱미터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을 그냥 줄여서 T 읽을 때는 테슬라라고 읽어버리죠. 알겠어? 1제곱미터당 1웨버만큼의 자속이 지나갈 때 우리가 그것을 1웨버 퍼 제곱미터 또는 1테슬라라고 읽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면은 앞서 우리가 봤던 자속 파이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자기장에다가 면적을 곱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잘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요,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할 때도 이때 자기장의 수직인 자속을 보거든요. 그럼 만일 이 자기력선들이 어떤 단위 면적에 비스듬하게 지나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죠. 알았어? 예를 들어서 옆에서 바라봤을 때 자기력선들이 이렇게 지나가거든. 알았어? 이건 자기력선이야. 그랬는데 지금 현재 단위 면적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칩시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이렇게 면이 기울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서 있어야 이렇게 면이 기울어져 있는 거지. 그렇다면은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죠. 자기장의 세기. 그랬을 때는 단위 면적당 요거 계산해야 되지. 이게 지금 비스듬하게 가잖아. 그러면은 요 단면을 지나가는 전체 자기력선들을 보는 게 아니라 요 단면, 수직인 단면을 봐야 돼. 알겠나요? 그럼 생각해봐. 요 면적이랑 요 면적은 다르잖아. 그지? 이 면적만큼의 자기력선들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자기장의 세기는 그 면적보다 작은 요 면적만큼에서만 작용을 한다는 것.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당연히 여기다 이제 뭐 세타 같은 각도가 나오겠죠. 그걸로 가지고 요 값을 따져주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근데 뭐 굳이 저렇게까지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저런 문제는 내신 문제에서 나와요. 내신 문제에서.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은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네요. 자, 이런 경우죠. 자, 직선 전류입니다.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 자, 요런 식의 어떤 면 위에 도선을 이렇게 하나 꽂아두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도선을 이렇게 하나 꽂아둡니다. 그래놓고 이제 전류가 흐를 텐데 전류의 방향은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 예를 들어서 아래쪽이 플러스로 위쪽이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다면은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이겠죠. 이때 전류가 I만큼이 흐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도선에서 전류가 쫙 흘러가는데 이 전류가 흐르는 과정에서 도선 주위로 자기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알았어? 근데 그 자기장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변에 나침반들을 놓아둡니다. 그러면 나침반은 원래대로라면은 나침반의 바늘에 빨간색 칠해져 있는 N극이 항상 어디를 가리켜야 돼요? 북쪽을 가리켜야 되죠. 그 반대쪽은 남쪽을 가리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주변에다가 나침반들을 막 놓아두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방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사방위가 되어 있을 때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니까 모든 나침반의 N극들은 저쪽 부분, 저 칠판 안쪽 부분을 가리키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도선에 전류가 딱 흐르는 그 순간에 나침반들이 딱 움직인다는 겁니다. 알겠어? 근데 이때 이 나침반이 원래 북쪽을 가리키는 이유는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 때문이잖아요. 자석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지구가 자석이라는 그 지구 자기장을 무시한 상태에서 이 주위의 나침반이 오로지 전류에 의한 자기장 때문에 나타난다면은 이때 그 나침반의 N극 방향을
선으로 연결해서 만들어내는 게 이 도선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 그러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 하면 됩니까? 요거 하면 되죠. 그지? 오른손 휘 감아서,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 4개의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 알겠습니까? 그러면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손을 이렇게 감아주시게 되면은 도선 주변으로 4개의 손가락이 돌아가는 방향은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주변에 요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때 아까 우리 나침반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나침반의 N극의 방향들을 선으로 연결한 거거든요. 이거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화살표라고 해봅시다. 화살표로 표현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놓은 나침반들은 요 방향으로, 여기에다가 놓으면은 요 방향으로, 여기에다가 놓으면은 요 방향으로 각각 나침반들이 회전을 한다는 이거 이야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런 것들을 쭉 연결을 해가지고 나침반의 이 도선 주변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손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하죠. 오른나사의 법칙. 우리 교재에 이런 내용들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1820년 덴마크의 과학자 웨르스테드가 전류에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있는 자침이 회전하는 현상을 강의 도중 우연히 발견합니다. 정말 다 우연히 발견해요. 그러면서 자기장이 연구자석뿐만이 아니라 전류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는 걸 알아내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 띡띡띡띡띡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서 4번째 줄 자기장의 방향을 보시면 직선 저주가 흐르는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향하게 하면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나머지 4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 된다. 요거 오른나사의 법칙, 앙페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근데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다뤘던 내용이야. 그러면은 새롭게 추가가 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요겁니다. 앞에 좀 보세요. 이때 이 도선 주변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한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지. 자기장의 세기 어떻게 계산해? 요거. 그지? 그러면은 자기장의 세기 B는 단위 면적당 자속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여기 계산할 수 있을까? 못해. 맞지? 그래서 예를 들어 요 지점까지 거리를 R이라고 딱 계산을 했을 때, 알겠니? 요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B를 계산하는 방법. B는 상수값 K에다가 떨어진 거리 R분의 흐르는 전류세기 I로 가지고 계산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하는 공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K는 상수값이고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근데 외울 필요는 없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계산하는 거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뭐가 나와 있어요? 원형도선 나와 있죠? 뒤로 넘어가시면 전류 고리에 의한 자기장이 나와 있는데 두 가지예요.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 예를 들어서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 위에 도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전류가 이 방향으로 I만큼 딱 흐를 거겠죠. 그러면은 이 원형도선 주변으로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똑같죠. 앙페르의 법칙, 오른나사의 법칙 그대로 쓸 겁니다. 손 감아서 돌려주면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원형도선은 직선도선이 요렇게 서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전류가 요렇게 흘러간다면은 이 방향은 전류가 위로 올라가죠. 손 요렇게 감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도선 주변으로는 반시계 방향. 그러면 이쪽 도선으로는 내려가는 방향이 돼버리니까 손 요렇게 감아주면은 어떤 방향?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손을 요렇게 감아주면 되니까 도선의 아래쪽으로는 요렇게 나오는 형태가 될 것이거든요. 그지? 다시 이걸 보면은 이 주변으로는 요런 식의 반시계 방향. 얘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방향. 얘 같은 경우 때문에 도선의 아래쪽은 나오는 방향.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앞서 직선도선에서도 어느 지점까지의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했었잖아요. 근데 원형도선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쪽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바깥쪽 부분은 어차피 직선 도선으로 생각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 부분은 큰 의미 없이 중요한 거는 바로 요 원형 도선의 중심, 그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과 자기장의 세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랬을 때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B를 계산하는 방법은 역시 상수값이 필요해요. K 프라임. 거기다가 요 사이의 거리 R, 즉 원형 도선의 반지름이겠죠. 반지름 R에 반비례하고 흐르는 전류의 색이 I에 비례합니다. 원형 도선하고 직선 도선 공식 똑같습니다. 다만 상수값만 달라요. 얘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저 상수값보다 이 상수값이 좀 더 크죠. 파이만큼 더 큰 거잖아. 그 이유가 쟤는 요 지점에서 요 방향으로만 자기장이 작용을 하지만 지금 얘 중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왼쪽, 위에 있는 도선이 모두 다 중심 쪽에서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의 자기장이 겹쳐버리니까 그만큼 자기장의 세기가 더 커지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원형 도선. 그러면 마지막으로 솔레노이드입니다. 솔레노이드는 원형 도선을 여러 개 감아놓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 감긴 방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안에다가 철심 같은 것들을 박아놓은 형태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도선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이렇게 됐니? 그 상태에서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로 걸어줄 겁니다. 그래놓고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손으로 이렇게 비글비글 돌려버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람 손에 한계가 있잖아요. 안 돌아간단 말이야. 근데 이 오른나사의 법칙이 대단한 이유가 손을 이렇게 감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 4개의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게 전류고 이게 자기장이잖아요. 근데 그걸 반대로 바꿔서 이걸 전류의 방향 하면은 이걸 자기장의 방향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 모양은 똑같은데 이 경우에는 이걸로 가지고 하기, 이걸 전류의 방향으로 하기 너무 힘드니까 4개의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윗부분을 보세요. 윗부분을. 요 윗부분에서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전류가 흐르느냐, 뒤에서 앞쪽으로 넘어오느냐, 그걸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서 들어가면은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넘어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감은 상태에서 4개의 손가락을 뒤에서 앞쪽으로 넘어오는 형태가 되게끔 잡아주면은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이때 자기장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 자기장이 밖으로 빠져나가겠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퍼집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쪽 부분으로는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돼야 돼요. 우리 아까 자기력선 같은 경우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얘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지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N극, S극 구별 못해요. 얘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 끝나는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N극, S극 구별 못합니다. 하지만 얘는요, 가능하죠. 그치? 나오는 쪽이 무슨 극? N극. 들어가는 쪽이 무슨 극? S극.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손을 이렇게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면서 N극의 방향이다라고 정의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역시 자기장의 세기 계산할 수 있겠죠? 이때 이 자기장의 세기는 이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거든요. 그런데 이때 원형 도선이 이렇게 여러 개가 감겨버리면은 그 중심이 어디든지 간에 자기장의 세기는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자기장의 세기는 균일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상수값에다가 단위 길이당 가문수 n 그리고 흐르는 전류의 세기 i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만 조금 달라지네요. 그런데 당연히 전류가 세게 흐르면 세게 흐를수록 자기장의 세기 세지겠죠. 그지? 근데 요 n이라고 하는 게 저 코일을 감은 횟수거든요. 근데 코일을 감은 횟수는 단위 길이당 감은 수입니다. 근데
근데 저게 여기 안 나있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야. 알아둬야 돼. 단위 길이당 가분수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감긴 거랑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번이 감긴 거랑 똑같은 전류가 흘러요. 그럼 자기장의 세기는 누가 세? 그러면은 10번 감겼으니까 얘. 이게 아니라는 거지. 같은 길이당 몇 번 감겼느냐 이거죠. 알았어? 그래서 보통은 1m 길이당 가문 횟수로 가지고 봅니다. 그 미터가 도선 길이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쟀을 때 길이? 이렇게 쟀을 때의 길이. 아 그냥 이렇게 쟀을 때? 이렇게 쟀을 때의 길이. 이렇게 해서 가문수로 가지고 정합니다. 상수값은 외울 필요는 없지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류가 흐르면 훨씬 더 세게 흐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거기다 가운데 철심 같은 거 박아놓으면 더 세요. 그래서 우리는 저 솔레노이드로 강력한 전자석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내가 아까 손 이렇게 감았을 때 이게 전류면 이게 자기장이라 그랬죠? 그지? 근데 반대로 이게 전류가 되면 이것도 자기장이 된다며. 내가 아까 원형도선에서의 포인트가 뭐라고요?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과 자기장의 세기라 그랬지. 자기장 세기는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근데 방향은 이렇게 손 잡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필요도 없어. 얘도 이게 성립하거든.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전류 이렇게 흐르면은 손 이렇게 딱 든 상태에서 전류를 4개의 손가락 방향으로 잡으세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 4개 손가락 딱 짚으면은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입니다. 간단하죠. 이런 거는 이렇게도 이용될 수 있어요. 원형 도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전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하면은 뭐 손이 이렇게 잡을 필요도 없고 그냥 됐지? 그럼 중심에서의 자기장이 위쪽 방향이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이 내용이 지금 현재 68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솔레노이드, 그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에서 중심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강해지고 반지름이 클수록 약해진다. 이거잖아. 맞지? 솔레노이드도 그래요. 가문 횟수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나와 있어요. 그지? 안 나와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빼버리면 여기서 문제 낼 게 없는데? 그렇지 않겠니? 그런 겁니다. 됐죠? 이렇게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앙페르의 법칙이라는 것까지도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기다가 추가를 하나 할 게 있는데 우리 교재 지금 페이지 68쪽에 위에 보면은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그림 나와 있는 거 있지? 사이언 탐구자료 살펴보기. 네. 그랬을 때 너네 거기에 있는 전원장치 봐봐. 전원장치에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을 거거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찾았니? 네. 그럼 자, 이제 도선을 따라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알았어? 그러면은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느 쪽에 걸려 있어? 왼쪽에. 왼쪽에 이쪽이 플러스지? 맞지? 맞지? 아니구나. 그 돌아가면 이쪽이 플러스지? 그리고 이쪽이 마이너스지? 맞아? 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도선의 아래쪽에 나침반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나침반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실험 기구를 가담히 보다 보면은 가변 저항기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 근데 가변 저항기가 뭐니? 가변 저항기가 뭘까? 맞습니다. 저항을 바꿔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전원 장치에서는 일정한 전압을 걸어주는데 이 가변 저항기를 조절하면은 저항을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저항을 크게 만들면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작아지겠지. 반대로 가변 저항기의 저항을 작게 만들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겠지. 반대로 가변 저항기의 저항을 크게 만들면 전류가 적게 흐르겠지. 이렇게 해서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는 장치가 가변 저항기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럼 봐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도선에서 손을 이렇게 감아봤을 때, 그지? 도선을 이렇게 동심원 방향으로 자기장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도선의 위쪽 방향으로는 자기장이 여러분들 쪽으로 나오는 방향이 돼버리죠. 반대로 아래쪽은 들어가는 방향이 될 거거든요. 이해가 돼? 그럼 나침반의 N극이 칠판 쪽을 향하게끔 돌아가야 되겠죠. 저 칠판 안쪽을 향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다시 위에서 보자. 위에서 보면은 나침반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위에 도선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예요. 도선이 이렇게 쫙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감아주면은 나침반이 있는 아래쪽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이거든. 맞지? 손 이해돼? 이 위에 보이지 않는 도선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손을 이렇게 감아주게 되면은 도선의 아래쪽은 자기장의 방향이 왼쪽 부분을 향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나침반의 N극이 회전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원래부터 나침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N극, 북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 옆에 보면 조그맣게 사방에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 말은 이쪽이 북쪽이라는 이야기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나침반의 N극은 북쪽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자기장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생겼다고 얘네들이 90도만큼 회전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지구 자기장의 크기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구 자기장의 크기는 항상 일정한 크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없으면은 이걸 지금 이 그림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북쪽으로 무조건 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작용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전류의 자기장은 전류의 세기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 요만큼 크기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겼다고 칩시다. 알겠니? 그러면 나침반은 두 개의 자기장에 모두 영향을 받아요. 따라서 두 자기장이 합쳐진 벡터의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전하는 각도는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만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더 세진다면 이건 그대로지. 이건 변해? 안 변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더 세진다면은 그때는 회전 각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많이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계속 키우면은 회전하는 각도가 계속 커지겠죠.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90도만큼 회전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일 거 아니야. 이걸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구 자기장을 무시를 해버린다면 90도로 회전을 해버려야 되겠죠. 그지?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은 68쪽에 있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물질의 자성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잠깐 남는 시간 동안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칠판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뒤쪽에 있는 2점짜리 문제 중에서 페이지 75쪽에 나와 있는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그림은 평행한 두 개의 직선 도선에 각각 EY와 I의 전류가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A부터 E는 도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들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을 했는데, 자, 앞에 있는 그림 보세요. 지금 보면은 요 두 지점에 도선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위에서 바라봤을 때 모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 요게 지금 두 개의 도선이 있는 상태에서 전류가 이 종이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라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뚫고 나오는 경우를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들어가는 경우를 X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규칙이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A, B, C, D가 각각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옳은 것만 골라보라 그랬는데 먼저 기억에 A와 E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현재 A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 I만큼 흐르고 있는 요 도선 전류, 이 도선에서부터 요 한 칸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B는 어떻게 계산한다?
B는 K R분의 I로 계산하죠. 근데 어차피 K 상수값 빼버리고 어차피 R분의 I에 비례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한 칸 한 칸 간격을 R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때 얘는 한 칸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 맞죠? 그러면은 이때 요 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이걸 1번이라고 하고 요걸 2번이라고 합시다. 1번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크기 BI는 R분의 2I만큼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방향은 어느 방향? 요렇게 되니까. 그지? 어느 방향? 요쪽 방향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얘도 감안을 해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얘도 감안해줘야지. 이때 요렇게 가게 되면은 이때 동심원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때 두 번째 자기장, 요 녀석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때 2번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 B2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그지? 이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되냐? 루트 5R. 맞지? 루트 5R분의 I만큼이잖아요. 그럼 얘가 훨씬 더 크네. 맞지? 그러면서 두 개의 자기장이 합성되니까 결과적인 자기장의 방향이 요걸 합친 것만큼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같다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 그려보면은 대략적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이 될 것이고 얘 같은 게 똑같은 방향을 그려보면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의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다르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 니은의 자기장의 세이가 센 지점은 B, D, C 순이다. B, C, D 세 가지 비교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얘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근데 얘도 이렇게 감겨지니까 결과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근데 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이쪽 방향으로 얘에 의해서 생기고 얘에 의해서도 이만큼이 생겨버리거든요. 맞지? 그러면 지금 현재 B랑 D는 서로 간에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거니까 합성이 될 거지만 C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되니까 얘는 이렇게 분명히 상쇄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B랑 D보다는 C가 제일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B랑 D랑만 비교하면 되는데 이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류의 세이가 다르거든요. EI, I. 그렇다면은 거리가 가까운 지점에서 얘가 EI만큼 자기장의 세이가 생긴다면은 이 자기장이 월등히 강한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더해지는 거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 칸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도 전류가 I밖에 안 흐르기 때문에 얘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아무리 전류의 세이가 커도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두 자기장 중에서는 B가 더 세다. 따라서 B, D, C 순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에 CD 위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있다. CD가 어디 구간인데? 여기 구간이지?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지금 현재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려면은 두 도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여야 되거든요. 즉 상쇄될 수 있는 지점은 요 사이입니다. 맞죠? 요 사이에서 상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CD 구간, 여기다,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가능하다면은 이때 정중간에서부터 여기까지 안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냐 물어봤거든요. 여기는 무시해도 됩니다. 알겠어? 대신에 여기가 가능한지를 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EI고 얘는 I니까 둘의 자기장의 세기가 딱 같다면 정중간이겠죠. 하지만 얘가 EI니까 조금 더 밀고 나가겠지. 그러니까 상쇄될 수 있는 구간은 이 구간 어딘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 맞는 말이니까 답을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네. 계속 이어서 12번. 스탠드의 도선을 남북으로 길게 늘린 후 도선의 밑에 놓고 도선을 나란하게 맞춘 것.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방위상으로 이쪽을 지금 북쪽이라고 잡고 있죠. 그죠? 북쪽이라고 잡고 있고 전원장치 플러스 마이너스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보면은 도선에서 전류가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그럼 손을 이렇게 딱 잡아주면은 나침반이 있는 아래쪽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 서쪽 방향이죠. 맞습니까? 즉 위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이쪽이 북쪽, 이쪽이 서쪽이라면은 이때 북쪽으로는 지구 자기장이 생겨야 돼요. 맞죠? 그리고 서쪽으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지게 되면은 이때 나침반에 회전하는 각도는 이만큼이 될 거라는 거. 맞지? 요만큼 회전을 해주겠죠. 됐죠? 그런 상태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 나침반의 N극은 북서쪽을 가리킨다. 맞죠? 니은에
가변 저항기의 저항값을 감소시키면 전류의 세기가 커지는 거지. 그럼 더 많이 회전하겠죠. 그러니까 회전각은 커져야 되고요. 니은 틀렸네요. 디귿에 나침반과 도선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좌측과 북쪽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감소한다.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럼 얘가 이렇게 될 테니까, 그지? 이때 좌측과 북쪽이 이루는 각도, 좌측과 북쪽이 이루는 각도는 감소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 기억 디귿 4번으로 체크하면 되겠네. 넘어가셔서 13번을 봅니다. 그림은 동일 평면 위에 고정되어 있는 세 개의 직선 도선에 같은 방향으로 전류 I가 흐르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각 도선 사이의 거리가 모두 2D일 때 A, B, C, D 중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0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점을 포함하는 영역만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다 계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A 영역, B 영역, C 영역, D 영역 다 따지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전류가 모두 다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면은 요 도선 주변으로 왼쪽은 나오는 자기장, 오른쪽으로는 들어가는 자기장 생기겠죠. 그런데 가운데 있는 도선도 마찬가지로 손이 이렇게 감겨지니까 왼쪽은 나오는 자기장, 얘는 들어가는 자기장, 이렇게 생길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 왼쪽은 나오는 자기장, 오른쪽은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길 거 아니야. 하나하나 일일이 좀 다 계산을 해보란 이야기죠.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얘네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상쇄될 수 있는 영역만을 골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A, B, C, D 영역에서 우리는 도선 세 가지를 모두 다 감안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은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준 잡을 때는 요 지점, 그 다음에 요 지점으로 기준을 잡고 이야기를 하세요. 알았어? 그러면은 일단 요 지점부터 계산을 해보면은 요 지점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얘가 지금 현재 1번, 얘가 지금 2번, 얘가 지금 3번 도선이라고 가정하면은 3번 도선에 가정하자. 그럼 요 도선에서는 얘 들어가는 자기장 생기지? 그러면 이때 전류 I 흐르니까 마이너스, 들어가는 것을 마이너스라고 잡읍시다. 알았지? 그럼 마이너스 D분의 I만큼. 됐나요? 그럼 얘는 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은 나오는 거지? 이해돼?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럼 플러스 D분의 I만큼이죠. 그러면 얘 도선에 의해서는 역시 나오지? 그지? 플러스 거리 얼마 떨어져 있어? 3D분의 I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다 계산해버리면 얼마 나와요? 요거 플러스 3D 나오죠? 일단 자기장의 세기가 0은 아니야. 맞지? 이해가 돼? 그런데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은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가 들어가는 자기장은 세진다는 이야기지. 대신에 이쪽으로 갈수록 얘네들이 나오는 자기장은 약해진다는 얘기지. 그럼 가다 보면 언젠가 0이 되는 시점이 생기지 않겠니? 여기 볼까요? 여기도 볼래, 여기? 여기는 요 도선에 의한 자기장 무시해도 됩니다. 안 나와요. 알았어? 안 나오거든? 얘 도선에 의한 자기장 안 생겨. 거리가 0이니까. 이해가 되니? 제일 가까우니까 최대가 아니야. 그냥 0이야. 그러면 얘에 의한 자기장 나오고 있는 거니까 플러스 2D분의 I죠. 맞지? 얘 플러스 4D분의 I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은 플러스 4D분의 3I네. 맞지? 잠깐만 있어봐. 그럼 여기가 플러스 4D분의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게 3분의 D야? 3D분의 I 아니었냐? 그치? 3D분의 I였지? 이게 지금 현재 플러스 4D분의 3I네. 가만히 있어봐. 가다가 줄어드는 거 맞냐? 그 첫 번째 도선에서 오른쪽으로 아주 조금 떨어져 있으면은 분모가 뭐 0.1 들어가면은 그렇지, 그지? 여기는 이렇게 나오겠지만 여기가 지금 아까 내 말 맞지? 요 영역 내에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네 둘에 의한 자기장, 나오는 자기장은 점점 감소할 거고 들어가는 자기장은 커질 테니까 여기는 상쇄가 될 수가 있어요. 맞죠? 여기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지? 마찬가지로 요 영역도 계산을 해보는 거죠. 여기도 계산해보고 여기도 계산해보고 여기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래도 13번 문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 문제 풀고, 그지? 그 다음 내용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꼭 이거부터 먼저 하자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